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과연 의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정중한 미소와 전문적인 말투 뒤에는 노인 환자에 대한 말하지 않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언제나 좋은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놓고 이야기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여러분의 증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치료 계획이 세워지는지,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는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고령 환자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진실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의료 환경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관심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의 끝부분에서 소개할 마지막 진실은 어쩌면 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의 증상을 단순히 노화로 치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겪는 현실 중 하나는 의사들이 증상을 깊이 살피지 않고 그 나이쯤 되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며 넘기는 경우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기운이 없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도 진료실에서는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이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에 변화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모든 통증과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오히려 중요한 질환을 놓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단순한 체력 저하로 간주된다면 초기 심장 질환의 경고를 알아차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기억력 문제도 약물 부작용이나 갑상샘 기능 저하 같은 명확한 원인일 수 있는데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치료 가능한 문제도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화만을 원인으로 삼는 사고방식은 일부러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병원들은 진료 시간이 짧고 환자 수는 많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도 익숙한 증상을 듣고 가장 간단한 결론으로 가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판단이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울증이나 비타민 결핍 조기암처럼 치료 가능한 상태들이 그 틈에서 쉽게 놓쳐집니다. 제가 아는 82세 김동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곤함이 계속되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었지만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그 나이면 원래 그래요. 좀 쉬세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이 여러 번 재검사를 요구한 끝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수술을 받은 후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늘 처음부터 진지하게 들어만 줬어도 몇 달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이상 신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침이 오래가거나 갑작스런 체중 감소, 걷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연령에 상관없이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들이 나이로 인해 생기는 선입견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삶의 질도 기대 수명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80세든 40세든 건강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꼼꼼한 진료나 충분한 조사를 덜 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번, 일부 의사들은 나이 든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히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은
몇몇 의사들이 나이 많은 환자들은 치료 지침을 제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 경험 고정관념, 그리고 무의식 속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가 따르기 어려울 거라고 미리 판단한다면 치료 계획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아예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자를 배려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받아야 할 충분하고 정밀한 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판단은 주로 기억력, 청력, 약 복용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잊어버릴 거야. 이 치료는 복잡해서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중에는 꼼꼼하게 메모하고 약 시간표를 지키며 스스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의사가 복잡한 설명을 미리 생략해버린다면 환자는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에 대한 최신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귀찮으실 거예요 라며 설명조차 하지 않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환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79세의 김영자 할머니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을 당시 처음 찾은 의사는 아주 간단한 치료 계획만 제시했는데 이는 할머니가 복잡한 관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바꾼 후 새 의사는 약물 조합부터 식단 조절 운동 방법까지 모든 선택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김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자 스스로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메모장을 챙기고 서면 안내를 요청하고 궁금한 점은 꼭 질문하세요. 그런 태도가 의사에게 이분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신뢰를 줍니다. 결국 치료를 잘 따르는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와 환경, 그리고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진지한 태도를 느낄수록 더 다양한 선택지를 설명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어떤 상황에서는 젊은 환자에게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바쁘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더 젊은 환자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젊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으니 적극적인 치료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기준은 노년층 환자들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의 긴급성이 낮아지거나 추적 검사가 생략되거나 어떤 시술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외래처럼 환자 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의사가 무심코
20, 30년 더 젊은 환자에게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나이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점입니다. 75세인 사람도 40세인 사람만큼이나 통증 없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치료 결정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작 중요한 요소인 삶의 존엄 자율성, 그리고 일상 속 기쁨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은 진단검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증상을 말해도 나이 든 환자에겐 그 정도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라고 말하고 검사를 생략하는 반면 젊은 환자에겐 즉시 정밀 검사를 권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수술 여부를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단지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추측만으로 시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2세의 정문수 어르신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처음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나이를 이유로 인공관절 수술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어르신은 평소 운동도 즐기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2차 진료를 받은 끝에 수술을 결정했고 회복도 순조로워 오랜만에 다시 매일 동네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의료 결정에서 나이는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건강 상태,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환자 본인의 목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중에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나가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의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치료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 어떤 의사들은 나이 든 환자의 삶의 목표를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 의료진은 나이 많은 환자들의 삶의 방향이나 내면의 열망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응대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더 있을까? 이분께 필요한 건 그저 안정된 상태 유지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70대, 80대에 접어들면 그저 편안하고 무난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일 거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안타까운 오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스스로 제한하는 위험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의료적 조언이나 치료 방향에도 은근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을 때 의사는 통증 완화제만 처방하고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등산이나 댄스 동호회 주말 텃밭 활동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의사는 그것을 묻지 않고 당연히 접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환자의 삶의 의욕과 계획을 미리 가볍게 판단하면 수술이나 물리치료 같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기회도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의사는 무의식적으로 이분은 더 힘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겠지 라고 결론 내리고 가장 간단하고 수월한 방법만을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정말로 옳을까요? 저는 실제로 만 81세의 이복희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던 이 할머니는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치의는 최대한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편히 지내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복희 할머니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손녀의 졸업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단순한 편안함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삶의 기쁨과 연결된 목표였습니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른 병원에서 털어놓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호흡기 내과 전문의는 그 꿈을 함께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호흡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약물 복용 방식도 조절했으며 장거리 이동을 감안한 체력 대비 계획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복희 할머니는 직접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을 수 있었고 손녀의 환한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삶의 목표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바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정원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손주들과의 여행 동호회 활동 같은 작은 소망들조차도 의료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요. 이걸 위해 건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의사에게 내가 단지 지켜야 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꿈과 계획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임을 보여주는 순간 진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어르신으로서 내 삶의 방향과 소망을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많은 의사들이 노화가 건강에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증상에 집중합니다. 통증, 혈압 검사 수치, 청력 관절 기능 같은 요소들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신체의 노화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무언가를 잃어가는 감정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친구, 사회적 역할, 독립성 또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까지 나이 들수록 잃고 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이 감정적 변화와 무게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오고 갈 뿐 그 너머의 외로움, 상실감,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라며 슬픔이나 무기력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넘겨버릴 때 환자는 말없이 내면의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정적인 어려움은 수면의 질, 식욕, 면역력, 회복 속도 등 신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이 만성질환의 악화를 불러오기도 하며 무기력감이 약 복용이나 치료 참여를 저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산에 사는 84세의 박진우 어르신은 아내와 54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박 어르신은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고 병원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병원에서는 혈압 조절, 약 복용 수치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누구도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거운 상실감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몸은 서서히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이 상담센터를 권유했고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별다른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누군가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비로소 몸도 반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고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위 고령의 환자일수록 괜히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겠지라며 스스로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감정을 나누는 것이 결코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치료를 위한 핵심 정보를 의사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요. 가끔 눈물이 납니다. 아침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의사가 그 신호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합니다. 좋은 의사는 단순히 몸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마음과 신체를 모두 가진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짧은 대화 한 줄이 그 어떤 약보다 큰 위안이자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마세요.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아프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진짜 건강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었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운함이나 답답함 혹은 조용한 분노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모두 정당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절대 모든 의사를 똑같이 비판하거나 의료에 대한 불신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은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병원을 찾는 발걸음에 조금 더 자신감을 담아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묻고 궁금한 건 끝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그건 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인내, 지혜, 그리고 버텨낸 이야기들로 누구보다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혈액검사나 영상 촬영으로도 수치화할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인생의 무게이자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생년월일 몇 자리로 환자 분류표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이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시선이 함께 들어가야 진짜 의료가 시작됩니다. 만약 그런 시선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말할 때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을 구하고 나를 온전히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의사를 찾을 권리가 여러분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움직일 때 나온다는 것을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묻고, 무엇보다 나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내 건강의 주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진료에 임할 때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모든 내용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병원을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당당해지길 진료실에서 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의료진과의 관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존중하는 진짜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 살아온 이야기, 지켜온 몸과 마음, 그리고 남은 시간 모두가 예전보다 결코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일 또는 앞으로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자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주의해야 할 습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분명 몸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지만 만약 그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보행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중요한 운동 요소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근육이 빠르게 줄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어떤 요소들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뼈 건강을 지키며 삶의 시간을 더욱 길게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유지,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걷기만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활동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며 관절을 보호하려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긴 하나 그마저도 저항이 거의 없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균형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별 어려움 없이 들 수 있다면 혹은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예전엔 쉽게 했던 동작이 요즘 들어 점점 힘들어졌다면 그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의 이정수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공원을 걸으며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보다 가벼웠던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도 팔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이 빠져 잠시 멈칫하는 자신을 보며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말했습니다.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저항 밴드를 이용해 팔을 움직이고 벽에 손을 대고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한 움직임도 더해갔죠. 몇 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한 팔 운동 주방 싱크대를 짚고 하는 푸시업 물병이나 김치통을 들고 하는 들어올리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자극, 즉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며 근육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건강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근육의 중요성은 단지 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인지 능력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넘어짐이 줄어들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리 없이 일어나셨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주저앉거나 몸을 앞으로 쏠리게 된다면 지금이 근력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2. 균형은 나이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걷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균형 능력은 나이와 함께 점점 약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라져갑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장기적인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낙상 대부분이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 힘들다.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중심이 흔들렸다. 이런 작은 순간들은 몸이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수 씨, 76세는 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네를 걷고 가벼운 등산도 즐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보도를 내딛던 순간 발끝이 턱에 걸리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가로등을 붙잡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날 이후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문턱을 지날 때도 자신감보다 불안감이 먼저 앞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료 후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유지됩니다. 영수 씨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한 발 들고 버티기, 제자리에서 무게중심 이동하기, 줄 따라 걷기 같은 간단한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도 어렵던 동작이었지만 점점 안정감이 생기고 일상 속 동작들이 훨씬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균형 훈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매일 몇 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부엌 조리대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쉽게 가능하다면 지금의 균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리거나 주변을 붙잡아야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균형을 다시 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균형 능력이 좋아지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안정감이 생기며 작은 충격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작은 발걸음에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을 위한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몇 분의 연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셋. 굳어가는 몸 줄어드는 자유, 걷기는 다리에 움직임을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몸의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충분히 숙이기 힘들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작은 불편함은 대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지만 실은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생활의 자유도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문을 열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움직임. 이 모두는 유연성과 가동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현수 씨, 78세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유난히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집으려 허리를 숙일 때는 무릎을 더 깊이 굽히게 되었고 상체를 트는 것도 예전보다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을 충분히 쓰지 않고 반복된 패턴만 유지하면 점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후 현수 씨는 루틴을 바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 돌리기, 어깨 회전,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관절과 근육을 넓은 범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루에 1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더 부드러워졌고
기지개를 켜거나 재채기를 할 때도 전보다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하면 앉아서 발끝을 만지는 동작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수동적인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관절의 방향과 범위를 천천히 넓혀주는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를테면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관절을 회전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안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부드럽고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덜 뻣뻣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무리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과는 일상 속 통증 감소, 낙상 위험 감소, 삶의 편안함 증가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나 당김이 있나요? 이 작고 단순한 동작이 지금의 유연성과 관절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일 수 있지만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이 들어도 불편 없이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도 기울어집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라고 하면 단순히 복부에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코어는 우리의 허리, 복부, 골반 등 아래를 감싸며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코어 근육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늦게 깨닫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나 등을 자꾸 구부정하게 세우게 되면서야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걸 실감하곤 하죠. 코어가 약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며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몸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 없으면 오래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되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 어깨, 굽힘, 가슴이 눌리는 듯한 답답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해진 중심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인호 씨, 75세, 엄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산책하고 계단 오르기도 거르지 않을 만큼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고 허리가 금세 뻐근해지며 걷는 동안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엔 가볍던 외출이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지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인호 씨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폐활량도 줄고 움직임도 제한돼요. 이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 씨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머리, 어깨, 엉덩이를 일렬로 붙이며 바르게 서는 연습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세우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부드럽게 수축하는 복식 호흡 등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코어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호흡이 편안해졌으며 외출할 때 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코어는 단지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균형, 내장기관의 위치, 안정, 바른 자세, 그리고 낙상 예방까지 모든 움직임의 기반이 되는 힘입니다. 집 안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선체, 복부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를 안쪽으로 조이는 호흡 훈련,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가벼운 회전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중심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바로 서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훨씬 수월해지는 변화를 만듭니다.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벽에 등을 붙여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가 모두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몸을 억지로 세우지 않으면, 닿지 않거나 허리가 심하게 뜬다면 당신의 코어와 자세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코어 근육은 근력 균형, 호흡, 소화, 심지어 걸음걸이의 품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몸의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시작점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걸음을 자신 있게 바르게 무리 없이 내딛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품이 있는 건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부터 몸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관절이 원하지 않는 걸음 걷기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를 노년의 건강 습관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절의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관절은 점점 약해집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를 보호해주던 윤활액이 줄어들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걷기만을 반복하게 되면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누적되며 무릎, 고관절,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방식의 반복된 움직임이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미자 씨 77세는 매일 오전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릎이 자주 뻣뻣하고 긴 걷기 후엔 허리와 엉덩이 주변까지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미자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반복된 충격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충격을 덜 주는 운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후 미자 씨는 운동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매일 걷기 대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천천히 타거나 의자에 앉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한 것이죠. 몇 주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기 후에 묵직한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처럼 체중이 실리는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고 반복된 충격에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엔 걷기만을 고집하기보다 관절을 보호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몸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어 관절에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타기나 실내 사이클도 관절에 무리가 적고 하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이나 간단한 체어, 요가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은 관절의 가동성을 지켜주면서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느낌이 있거나 걸을 때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낸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단지 통증을 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편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걷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내 관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 통증으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동안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해왔다면 이 5가지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진짜로 필요한 것들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세우며 유연성을 되찾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론 멈춰서 돌아보는 용기이고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아끼고 다르게 쓰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해온 작은 움직임들, 소홀히 했던 몸의 신호들을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걷는 건 충분하지만 점점 허벅지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진 않았나요? 몸이 부쩍 뻣뻣해졌다거나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랜 시간 걷고 나면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오지는 않는지요? 그 변화는 작고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분명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내용 하나와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을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세요. 그런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